안녕하세요. 꼭기호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과 맞서 싸웠던 추축국 이야기와 2차 세계대전에서는 추축국의 일원으로 6.25 전쟁에서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태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추축국. 오늘의 역사 이야기도 빨리 들어보고 싶구나. 추축국은 1930년대 중반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 일본 제국 등의 외교적 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단계는 1936년 10월 23일 독일과 이탈리아가 서명한 의정서였죠. 그리고 1936년 11월 1일 베니토 무솔리니는 로마와 베를린을 기준으로 축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 단계는 1936년 11월 독일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방공산주의 조약이에요. 이후 이탈리아가 1937년 조약에 가입했고 헝가리 왕국과 스페인이 가입하기도 했어요. 유럽 내에서는 주로 이탈리아와 독일의 동맹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고 유럽 밖에서는 일본과 관련하여 여러 국가들이 편을 바꾸거나 군사적 개입의 정도를 조정하는 일이 많아 그런 국가들을 지칭하기도 했어요. 이들은 1942년 세계 2차 대전 당시 유럽과 북아프리카, 동아시아의 대부분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추축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헝가리의 파시스트 총리였던 겜베시 줄러로 알려져 있어요. 그는 처음에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의 삼국 동맹을 달성시키기 위해 중개자로 활동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1936년 겜베시가 급사하면서 헝가리의 개입은 종료되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추축국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1940년 9월 27일 독일의 베를린에서 삼국 동맹 조약을 맺으면서부터예요. 이후 이 조약에 11월 20일에 헝가리가, 11월 23일에 루마니아가, 11월 24일에 슬로바키아가, 1941년 3월 1일에 불가리아가 합류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전쟁의 부담 비율은 국가의 경제 수준에 따라 국민 총생산으로 나누었으며 이후 기여도나 군비 지출에 따라 비율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추축국의 전체 GDP는 연합국의 GDP보다 낮았고 이탈리아와 일본은 연합국보다 산업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은 상호 경제에 의존했으며 연료나 군사적 장비, 기술 등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먼저 추축국 3국 중 히틀러로 대표되는 나치 독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독일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나치당으로 잘 알고 계시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당수인 아돌프 히틀러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많은 독일 국민들은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의 결과로 영토와 식민지를 상실했음은 물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들고 불만이 쌓여가던 시기였어요. 점차 인플레이션이 오며 독일의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졌거든요. 이러한 상황에 불을 붙인 것이 1923년에 있었던 프랑스의 루르 지역 점령이었어요. 독일이 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석탄과 목재가 6개월가량 연체되자 르몽 푸엥카레 프랑스 총리가 1923년 1월 군대에게 루르 지역의 점령을 명령한 것이죠. 이 사건은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독일 국민에게 프랑스에 대한 반감과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반감을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독일의 경제는 개선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대공황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과 불황이 지속되자 독일 내에서는 급진적인 해결책을 주장하는 정치가가 증가했어요. 그 대표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죠. 아돌프 히틀러 아래 나치는 등 뒤에 칼 찌르기 이야기를 주장하며 독일인은 유대인과 공산당에게 배반당했으며 남은 주요 전력으로 다시 독일을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알자스로렌, 오스트리아, 수데텐란트 등 유럽의 독일인 거주 지역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나치 독일은 1936년 3월에 제군비 선언과 라인란트 재무장을 함으로써 베르샤유 조약을 포기해요. 독일은 이미 그 이전부터 징병을 재개하고 1935년에는 독일 공군의 존재를 공개하는 등 군사적 행보를 이어오고 있었어요. 또 1938년에는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뮌헨 협정을 통해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란트를 얻어냈고 1939년에는 리투아니아의 메멜까지 얻어냈어요.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모든 체코 지역을 1939년에 점령하고 체코슬로바키아를 분할하여 보헤미아 모라바 보호령은 독일에 합병하고 슬로바키아 공화국을 만들었어요. 나치 독일은 1939년 9월 1일에 폴란드를 침공하며 세계 2차 대전의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당시 베니토 무솔리니의 지도하에 있던 이탈리아 왕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런던 미략에 따라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런던 미략은 영국이 이탈리아 왕국을 협상국 측에 가담시키기 위해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의 양도를 약속했던 미락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런던 미락은 파리 강화 조약을 거치면서 무효화되었고 이탈리아는 약속받은 영토보다 훨씬 적은 영토만을 획득하게 되어 전쟁의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져갔고 이러한 불만을 기반으로 이탈리아의 파시스트였던 베니토 무솔리니가 1922년부터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후 이탈리아는 스파치오 비탈레로 대표되는 파시즘의 팽창 정책을 통해 에티오피아를 합병하고 국제연맹을 탈퇴한 뒤 일본, 독일과 방공협정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후 알바니아 역시 침공, 합병하고 1939년 5월 22일에는 독일과 강철 조약이라는 동맹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6주 만에 프랑스를 함락시키자 이탈리아는 그리스를 침공하며 발칸 반도에 대한 여육을 드러내게 되죠. 이제 우리에게 연관성이 깊은 일본에 대해서도 알려주렴. 일본 제국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일한 추축국이었어요. 일본 제국은 1927년에 대공황과 1929년에 발생한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군부가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후 1934년 워싱턴 군축 조약에서 탈퇴하며 전쟁 준비에 시동을 걸었고 1937년에는 노구교 사건을 발단으로 본격적인 중국과의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지나면서 군부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게 되고 도조 히데키가 내각 총리 대신이 되며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후에도 전쟁을 지속해 나가자 미국은 일본을 향해 철강석, 석유를 포함한 군수물자의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선포했고 석유 문제를 고민하던 일본은 동남아시아에 있던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의 유전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시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을 지나야 했고 내부 회의를 거친 끝에 그 유명한 남방작전과 진주만 공습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7일 하와이의 미군 해군 기지인 진주만을 공습하고 이후 말레이시아와 홍콩을 침략하며 전쟁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태국 이야기를 해보려면 일본의 종속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일본이 남방작전을 통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기 때문에 종속국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먼저 만주국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만주국은 1932년에 일본 제국이 만주 지역에 세운 괴뢰국으로 만주와 중국의 동부 일부 지역을 관동군이 통치했어요. 몽골 지역에는 몽강연합자치정부라는 이름의 일본 괴뢰정부가 세워졌어요. 데미치그 돈노부가 통치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일본 육군에 의해서 제어를 받았죠. 필리핀 지역에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자치령을 점령한 후 1943년에 필리핀 제1공화국이라는 이름의 괴뢰정부를 설립했어요. 베트남에는 베트남 제국이라는 이름의 일본의 괴뢰 정권이 세워졌어요. 응우엔 왕조의 13대 황제였던 바오다이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합쳐서 세웠으나 사실상 일본의 괴뢰 정권이었던 거죠. 지난번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태국은 추축국들과 같이 연합국들에게 대항하기는 했지만 삼국 동맹 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추축국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태국은 1942년부터 일본의 편으로 전쟁에 참전하기는 했지만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억지로 일본과 손을 잡았다라고 주장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태평양 전쟁의 서방 연합국들로부터 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서유럽의 연합국들은 태국을 추축국의 일원으로 처벌할 것을 주장했으나 태평양 전선에서의 연합군의 주된 결정권은 미국에게 있었고 미국은 전쟁 당시 친일을 지향하며 추축국에 가담했던 피본 송크람이 실각했던 점을 통해 국민이나 국가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패전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피본 송크람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에 대한 태국군의 파병을 주도한 수상이기도 했습니다. 군인이었던 그는 1932년 민족주의를 주창하며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 독재를 펼치다가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1942년 12월 일본으로부터 위협을 받자 동맹을 맺고 태국을 추국국에 가담시키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가 불리해지자 반대파이자 반일 노선을 견지하던 프리디 파노문 등의 정적들에 의해 1945년 축출되어 전범으로 체포되게 됩니다. 그러나 1946년 석방된 피본 송크람은 이듬해 추종 세력을 규합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고 이는 태국을 패전국이 되지 않도록 사면해준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는 철저한 반공 친미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 일대에 있던 공산 세력의 진압에 앞장서며 미국의 신임을 얻고자 노력했고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유엔의 파병 요청이 있자 태국은 즉시 대규모 병력의 파견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후 6회 공군을 모두 참전시키기도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한국 전쟁을 지원했죠. 추축국이었던 태국이 연합군으로서 바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추축 3국을 시작으로 추축국과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추축국이었던 태국이 어떻게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리틀 타이거라고 불리우며 많은 활약을 보여준 태국군은 이런 격동하는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준 것이죠.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